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신지조론, 지은이는 황헌식.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일보 기자, 월간 소설 문예 주간, 월간 언론과 비평 주간, 바른 언론신문 편집인 등을 지냈으며 문학평론가로 활동했다. 유신 독재 시기인 1974년 10.24 자유언론 실천 선언에 참여해 언론 자유를 외치다 조선일보사에서 해직당했다. 조선일보사에서 쫓겨난 뒤에도 동료 해직자 31명과 함께 조선 자유언론 수호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언론 민주화 운동을 펼쳤다. 2023년 향년 82세로 별세했다. 머리말. 뜻을 세우고 일생 동안 그 뜻을 지키며 사는 삶은 아름답다. 그가 지식인이든 정치인이든 혹은 농부이든 노동자이든 간에 선하고 바른 뜻으로 설계된 삶은 분명 아름다움이다. 지조는 한국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온 삶의 덕목 중에 하나다. 우리가 지조 있게 산 사람들을 각별히 존경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그만큼 지조를 지키며 살기 어려웠음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재를 변절자로 만든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조는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그가 사는 역사 앞에 떳떳하고픈 모든 사람의 화두기도 하다. 지조의 명분은 정당성에 있고 정당성은 총체적이고도 유기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이 글은 내가 세상에 나와 뜻 세움이 무엇인가를 어렴풋이나마 알만한 나이가 되면서 지금까지 스스로의 삶에 던져온 실천적 물음들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얻은 하나의 분명한 해답은 지조를 생각하며 사는 삶은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이다. 지조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 개인이 그의 신념 체계를 그 자신의 삶과 일치시키는 총체적이며 전인적인 삶의 태도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적 인간상이 선미인이었다면 영국인의 그것은 신사였다. 중국인들은 군자를, 일본인들은 사무라이를, 한국인들은 뜻있는 선비를 그들의 이상적 인간상으로 생각했다. 선비라는 계층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확실하지 않다. 단재 신채호의 경우 그 역사적 뿌리를 삼국시대의 화랑, 국선 등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잡고 있다. 이 땅의 넓은 의미의 사류의 모습은 고려 6대 성종조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좁은 의미로 선비라고 말할 때 그 계층은 조선조 사림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사림이란 지방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독서인 군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보다는 향촌에서 유향소나 향청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세력이었다. 사림 중에서도 영남의 사림은 고려 왕실에 대한 절의를 지켜 이조에서 벼슬하기를 거부한 길제의 손제자인 김종직에 이르러 김굉필, 정여창, 김일손 등의 많은 제자를 배출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의 사림은 고려 말 이성계의 군사 쿠데타에 반대하여 숙청당했거나 끝내 협력을 거부했던 정몽주와 길제의 정치적 도덕성과 지조에서 그 생명력을 얻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신사적 흐름과 전통은 조선시대를 관통하면서 지속되었고 우리는 이를 가리켜 선비정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선비의 사전적 의미는 학식은 잇되 벼슬하지 않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학식은 잇되 라는 말은 지성을 말하며 벼슬하지 않은 이라는 말은 제야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선비라는 말에 스며 있는 한국인의 제야적 정서는 중국의 정통 유학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사나 유와는 상당한 느낌의 차이를 드러낸다. 한국인들이 선비에게 기대하는 제야성은 그가 벼슬을 하고 하지 않고의 현상적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의 도덕적 청정성이라는 본질과 관계되어 있다. 선비 정신을 말할 때 쉽게 떠오르는 덕목으로 지조, 청빈, 지성, 제야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조는 선비 정신의 생명이요 꽃이다. 조지후는 지조는 선비의 것이요 교양인의 것이다. 선비와 교양인과 지도자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장사꾼과 창녀와 가릴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먼저 그 지조의 강도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비의 지조는 민중들 사이에 폭넓게 형성되어 있던 신의, 절개, 의리, 정절, 충절 등의 소박한 가치관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편성과 대중성을 확보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성계의 혁명 역량이나 새로운 왕조 창건의 업적보다 정몽주의 죽음과 절개를 오래 기억하고 있다. 또한 신숙주와 정인지가 남긴 정치적, 학문적 업적보다 죽음으로 보여준 성삼문과 박백년의 높은 지조를 가슴 깊이 기려왔다. 지조를 숭상하는 경향은 지금도 마찬가지여서 일제 침략기의 대표적 지식인이었던 이광수, 최남선의 문학적 업적보다는 한용운, 윤동주의 지조 높은 시에 우리는 진한 애정을 느낀다. 선비의 바른 뜻과 왜곡된 정치 현실 사이에는 자주 갈등과 충돌이 있어 왔고 결정적인 순간에 선비는 뜻을 지키느냐 현실을 택하느냐 하는 기로에 놓이기 일쑤였다. 이 경우 뜻있는 선비들이 택했던 삶의 길은 대개 다음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첫째가 절사의 길이었다.
변절하며 살아남기보다는 죽음으로써 뜻을 지키겠다는 삶의 자세다. 생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의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인데 이 둘을 함께 얻을 수 없다면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둘째가 은둔의 길이었다. 불의한 세력과의 관계를 끊고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뜻을 지키겠다는 태도다. 퇴계 이황의 경우도 타의에 의해 이런저런 벼슬에 적잖이 올랐지만 기회만 오면 물러나서 향리로 돌아가 은거했다. 만년의 은거가 그의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남기게 했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는 계기가 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산 정약용의 유배에 의한 타의의 은둔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학문적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었음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셋째가 적극적인 참여의 길이었다. 정암 조광조와 율곡 이이가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다. 많은 사람은 이제 우리의 시대에 더 이상 선비는 없다고 말한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선비라는 말은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는 서양식 개념인 지식인이 자연스럽게 대신하게 되었다. 북치며 이 목숨 재촉하는데 돌아보니 서산에 해지려 하네. 황천길에 주막도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묵어야 하나. 죽음을 맞으며 지었다는 성삼문의 시다. 성삼문은 자신의 죽음마저 여유 있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조의 위대한 힘이 있다. 한 개인의 행위 혹은 삶이 지조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삶 전체를 담보할 정신적 설계로서의 뜻 세우기가 우선되어야 한다. 입지가 없으면 지조도 없다. 퇴계는 대개 선비의 병폐는 뜻 세우지 못함 때문이다 라고 했다. 어찌 성인만이 혼자서 성인이 되고 나는 어찌 혼자서 평범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뜻을 세우지 못하고 앓을 분명히 못하고 행동을 바르게 못하기 때문이다. 뜻을 세우고 앓을 분명히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함은 다 너 자신에 있는 것이니 어찌 이를 타인에게서 구하겠는가? 율곡 2.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판단과 행동에 오류가 없는 하나의 이상적 인간상인데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율곡의 생각이었다. 이에 이르는 길은 뜻을 세우고 앓을 분명히 하며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인데 그 가능성은 자기 안에 본래부터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율곡은 그 중에서도 특히 뜻 세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뜻이 바로 서면 이루지 못함이 없다고 보았다. 뜻이 서지 못하는 데는 세 가지 병이 있으니
첫째는 믿음 없음이요. 둘째는 지혜롭지 못함이요. 셋째는 용기 없습니다. 율곡 2. 주기론자인 율곡에게는 기가 만물 생성의 근원이며 만물 그 자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뜻만 서면 무엇이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율곡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선비에게는 뜻 세움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다. 지조가 고집이나 억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정당성에 있다. 이 땅의 선비들이 명분을 생명보다 무겁게 여긴 것은 의를 이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선비 정신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정치인의 논리라면 참다운 힘은 명분, 즉 정당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선비의 논리라 하겠다. 정암 조광조는 어진 사람은 오직 바른 도리를 알 따름이다. 궁하고 영달함이나 오래 살고 일찍 죽음과 같은 무릇 외적인 것으로는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다만 학문에 힘을 써 바른 길의 뜻을 두는 것이 선비의 할 도리이지 정치적으로 쓰임 받느냐 않느냐는 관심할 바가 아니라고 말했다. 용기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바로 정당한 명분이며 용기는 이 떳떳함으로부터 나올 때만 참다운 힘을 갖게 된다. 검으면 희다하고 희면 검다하네. 검거나 희거나 옳다 할 일 전혀 없네. 차라로 귀 막고 눈 감아 듣도 보도 말리라. 김수장, 조선 후기 시조 작가. 18세기 중엽에 쓰인 이 시조는 선비들의 명분이 정당성에 근거하지 않고 파당적 집단 이기주의에 편승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 노론과 소론은 권력을 둘러싸고 모함을 주고받으면서 명분 없는 명분 싸움을 계속했다. 참다운 명분은 상대방이 어떤 입장을 취하건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그 주장과 기준이 한결 같아야 한다. 상대방이 검다 하면 희다하고 희다 하면 검다고 말을 바꾸는 것은 명분이 아니라 사술이다. 예나 지금이나 속이 허한 강경론자들이 엉뚱한 일을 저지르곤 한다. 공자는 이같이 외강내유한 사람을 소인이라 폄하였다. 이들의 행동은 철저히 붕당적이며 집단 이념에 충실한 것이 특징이다. 성호 이익은 이런 현상을 제야에서 지켜보며 중립을 지켜 시비를 가리는 자를 용렬하다 하고 붕당을 위해서는 죽어도 굽히지 않는 자를 이름난 절조라고 한다. 라고 개탄했다. 반대와 비판과 투쟁이 곧 지조는 아니다. 명분은 그것이 정당할 때에만 지킬 가치가 있다. 지조는 뜻 혹은 신념의 동일성이다. 지조 있는 사람은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뜻을 바꾸지 않는다. 지조는 자기의 신념 체계의 동일성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일관되게 지키는 삶의 태도다. 지조는 말과 행동의 일치다. 지조는 암과 행함의 일치다. 어느 시대고 생각을 쉽게 바꾸는 사람이 살기 편리한 것이 세상살이다. 그러나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고집하며 한 번 세운 뜻을 지키기 위해 목숨마저 버리는 사람이 있어 우리네 세상살이는 살만 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개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야말로 순수한 개인의 몫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개인에 비해 보다 비도덕적이고 비이성적이며 그 익명성 속에 이기적 충동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류 역사상 큰 불행을 가져왔던 집단 행동, 가령 전쟁 같은 것들은 그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다기보다는 소수의 지배계층에 의해 결정된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근세사는 지배계층의 거듭된 못난 짓과 우리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외세의 간섭에 의해 결정된 순환의 발자취다. 국권 피탈, 민족 분단, 한국전쟁, 남과 북의 장기 독재 등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은 결코 대다수 민족 구성원들이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내셔널리즘은 개개인의 최고 충성은 마땅히 민족 국가에 바쳐져야 한다고 느끼는 하나의 심리 상태다. 그런데 강대국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소속 의식이 공격적 집단 이기주의로 발산되면서 제국주의적 침략과 전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놀라운 것은 동서양의 구별 없이 대부분의 민족 국가에서 민족주의는 하나같이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민족이든 그들의 민족사적 영웅이나 의인을 가지지 않은 경우는 드물다. 그들은 모두 자기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나라의 역사에는 악마로 기록되어 있음을 본다. 예를 들어 을사늑약 직후 주한 일본 통감으로 부임해 국권 피탈의 기초를 다졌던 한국 침략의 주범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역사에 위대한 정치가로 기록되어 있다. 그를 만주 하얼빈역에서 저격한 안중근은 한국 역사에 의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 역사에는 폭도로 기록되어 있다. 옳든 그르든 내 나라다 식의 집단 이기주의가 민족주의라면 그런 민족주의는 하루빨리 극복되어야 할 악령이다. 민족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 해서 무조건 지조 있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 민족이 인간의 보편적 정의에 반할 때 이를 바로잡을 용기가 있는 자만이
지조를 논할 수 있다. 인류 문명의 발전은 인간이 얼마나 각자의 민족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존 액턴. 민족주의 못지않게 강한 집단 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종교와 이데올로기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숱한 전쟁과 분쟁은 그 동기가 거의 민족주의, 종교, 이데올로기와 무관하지 않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레바논 내전, 수단의 장기 내전 등 예를 들자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정말 알 수 없는 것은 인류의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구원의 빛을 제시해야 할 종교가 오히려 갈등을 조성하고 전쟁과 집단 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데올로기 집단의 비인간성은 스탈린 치하의 소련의 예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스탈린식 이데올로기 독재는 그 후 동구 공산권과 제3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수많은 인권 유린으로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의 우익 독재도 성격만 약간 달리할 뿐 그 폭력성과 광기에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역사가 있은 이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중요한 진보는 대개 세상의 악의에 찬 저항과 대결한 개인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 버트런드 러셀의 주장은 지조인의 역사적 존재 가치를 일깨워준다. 엉터리 보수주의자는 변화는 위험이며 곧 변절과 변질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엉터리 진보주의자는 변화는 곧 발전이며 진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변화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문제는 무엇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데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합리적 변화도 무조건 변절로 매도하고 잘못된 신념도 굽히지만 않으면 지조로 평가한다.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후세의 사람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잘못된 신념이나 고집 때문에 일을 그르친 예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다. 변화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시대의 낙오자로 전락하게 된다. 지조를 지킨다고 해서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역사를 바꿀 수 없다. 지조는 뜻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뜻을 창조적으로 펴는 것을 함께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어에 군자는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서슴지 말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있다. 수정은 결코 변절이 아니다. 잘못의 수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바른 뜻을 세울 수 있다.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하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자기 동일성을 부정하는 변신은 자기 혁명이 아니면
자기 분열이다. 신념적 자기 동일성을 포기하는 행위를 우리는 변절이라고 말한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자기 나라를 침공한 나폴레옹에 대해 대단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많은 독일인이 맞서 싸웠으나 그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후에 왜 이런 민족적 시련의 시기에 조국을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느냐는 힐책에 대해 그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변명했다. 1. 이미 60이 넘은 나이로 청춘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증오의 정열이 남아있겠으며 증오가 없으니 무기를 들 수 없었다. 2. 프랑스인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문화를 가진 국민이요. 내 교양의 대부분이 프랑스 국민에게 힘입었는데 문화의 은인인 그들을 증오할 수 없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자기 합리화는 괴테가 문학적으로는 상당한 경지에 이르러 있었는지 모르나 세계와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현실 감각이 부족했음을 짐작해야 한다. 괴테는 침략자 나폴레옹과 문화적 민족인 프랑스 국민을 너무 안이하게 일치시키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은 당시 이름이 높았던 베토벤과 헤겔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베토벤은 나폴레옹을 위해 그 유명한 교향곡 3번 영웅을 지었고 헤겔은 새벽녘 나폴레옹 군대가 입성하는 소리를 들으며 적이 세계 정신이 온다라고 찬양한 바 있다. 현실을 떠난 위대한 철학적 판단이 때로는 소박한 상식에도 미치지 못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다. 괴테와 헤겔의 경우를 두고 우리는 변절이라고 해야 할지 어리석음이라고 해야 할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역사에 나타난 지조인들의 생애는 세속적 가치관으로 보면 대개 실패나 비극으로 끝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고도 이기는 게임, 여기에 인간 역사의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세계사는 그의 죽음이 위대한 패배, 아름다운 패배임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행위가 정당하면 그 결과가 실패나 비극으로 끝났다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패배 그 자체가 결코 미덕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어떤 일의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단이 좋지 않으면 그 일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조 지킴의 기조는 비폭력에 있다. 그러나 절대적인 최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당성을 지키려는 방어적 폭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수단의 선택에는 깊은 고뇌와 절제가 필요하다. 예나 지금이나 수단의 제한 없이 공격할 수 있는 측에 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싸워야 하는 측은 엄청난 핸디캡을 안고 있다. 여기에 지조 지킴의 원천적
어려움이 있다. 지고도 이기는 게임은 분명 아름답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지지 않는 게임을 해야 한다. 안일함과 유약함은 인의 어긋남이고 잔악함과 모진 것은 의의 어긋남이며 아첨과 지나친 공손은 예의의 어긋남이요 간교함과 거짓됨은 지혜의 어긋남이다. 너그럽되 유약하지 않고 정의롭되 모질고 잔악하지 않으며 예의 바르되 아첨하지 않고 지혜롭되 간교하지 않음이야말로 치우침 없는 중용의 삶이 아닐까. 노노와 맹자에는 향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향원이란 겉으로는 덕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류에 영합하며 도덕적 판단을 회피하는 위선적 인물 유형이다. 맹자의 설명에 따르면 향원은 비난하려 해도 별로 들추어낼 것이 없고 헐뜯으려 해도 그럴 만한 거리가 없다. 시류에 동조하고 세상에 영합하여 그 처세가 믿음직스러워 보이며 그 행동이 청렴결백한 듯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를 좋아한다. 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향원은 덕을 해치는 자라고 비난했다. 공자의 설명을 더 들어보자. 나는 비슷하면서 같지 않은 것, 즉 사이비를 미워한다. 가라지를 미워함은 그것이 곡식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요. 아첨을 미워함은 의를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요. 말 잘함을 미워함은 믿음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요. 향원을 미워함은 그가 덕을 어지럽힐까 두려워서다. 공자는 뜻이 높아 큰소리치나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광자나 행동은 철저하나 식견이 부족한 견자보다 사이비인 향원을 더욱 경멸했다. 어중간하게 선의 흉내나 내는 향원은 편향되지만 철저한 광자나 견자보다 훨씬 중용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이 공자의 생각이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광자의 날뛰임과 견자의 억지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사회적 독서는 일제강점기 이래 물결 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리 구르고 저리 붙으면서 눈덩이처럼 커진 현대판 향원의 무리들이다. 이들은 역사의 전환기마다 변화의 열기와 충격을 흡수하면서 개혁을 가로막아 왔다. 이제 회색의 역사는 끝나야 한다. 인간이 생물학적 유기체인 이상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조건은 충족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든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속담을 남겼다. 율곡 이인은 집안이 가난하고 궁색하면 필경 그것으로 인해 자신이 지켜온 것, 즉 뜻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면서 사람은 가난에 처해 있을 때 바르게 행동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권면한 바 있다.
옛 선비들에겐 어떻게 하면 가난 속에서도 뜻을 굽히거나 바꾸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자기 닦음의 중요한 과제였다. 자공이 물었다.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하지만 교만하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좋지. 그러나 가난하지만 즐기고 부하지만 예를 좋아함만 못하구나.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경지는 가난을 인내하는 소극적 삶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즐기는 적극적 삶이었던 것이다. 버트런드 러셀은 인간이란 본래 무엇인가를 상대하여 투쟁하는 존재라고 했다. 인간의 투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1. 인간과 자연과의 투쟁 2. 인간과 인간과의 투쟁 3. 인간과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 그것이다. 율곡이인은 말로만 청빈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를 실천함으로써 선비의 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당대는 물론 후세에까지 교훈으로 남겼다. 군자는 도를 걱정할지언정 결코 가난을 걱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집이 가난해서 살아갈 방도가 없을 때는 그 궁색한 생활을 구제할 생각에서 굶주리고 추운 것을 면하도록 할 뿐이고 재산을 풍족하게 쌓아두고 지낼 생각은 말아야 한다. 율곡 2. 그 많은 벼슬자리에 있었건만 그는 서울에 자기 소유의 집 한 채도 남기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싸고 갈 수의조차 마련해두지 않아 친구들마저 놀라게 했다는 일화는 그의 청빈이 얼마나 철저했던가를 짐작해야 한다. 이처럼 검박과 염결의 자기 통제를 통해 경제적 제약에서 자유하려 했던 선비들의 정신주의는 물질의 풍요한 소유를 통해 경제적 제약에서 자유하려는 오늘의 물질주의와 너무나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 흥미롭다. 근검은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말한다. 검이 단순 생활에 의한 소비의 극소화를 의미한다면 그는 부지런함을 통한 생산의 극대화를 뜻한다. 염결은 청렴과 결백을 의미한다. 근검이 단순 생활과 부지런함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적 생활 철학이라면 염결은 사회적 존재로서 지켜야 할 공적 윤리라 하겠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찮은 벼슬이나 한 떼기 땅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으니 근본이 빈천하기로 말하면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다. 성호 이익 청빈 사상은 성호 이익의 생각처럼 무소유의 뿌리에서 시작된다. 재물은 물론 명예나 사회적 지위 등 그 어떤 비본질적 소유로부터도 가능한 한 자유하려는 것이 청빈의 기본 정신이다. 지금 인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욕망의 고삐가 풀린 인간 자신이라면 청빈의 자기통제 정신이야말로
자기 단련의 마지막 대안일지도 모른다. 지조인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사는 사람이다. 개인이 내면의 거울을 상실하고 사회가 계량적 가치관으로 지배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벼슬엔 높이 오를수록 좋고 돈은 많이 벌수록 좋다라는 허무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뜻을 세우고 사는 삶은 언제나 떳떳하고 떳떳한 삶에는 두려움이 없다. 역사적 상황이 마땅히 정치의 길에 나서야 할 때라면 이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권력을 행사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일념으로 눈에 핏발을 세운 자들에 의해 역사는 너무나 자주 피 흘리고 뒷걸음질 쳤던 과거를 가지고 있다. 기록으로 남은 역사와 관계없이 인간의 진정한 역사 그 자체는 바르고 선한 뜻을 세우고 이를 거짓 없이 일관되게 삶 속에 실천해온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역사 앞에 떳떳하면 족한 것이다. 그래서 뜻으로 세상을 산 사람은 역사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군 신화에는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가 나온다. 두 짐승은 환웅으로부터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 동안 견디는 시험을 받게 되는데 호랑이는 도중에 포기하고 곰이 끝까지 참고 견디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건국 신화에서 우리는 견디어 뜻을 이룬다는 하나의 상징과 만나게 된다. 어쩌면 단군 신화에 나타난 웅녀의 상징은 우리의 민족성 속에 스며 있는 견딤의 미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중의 이야기들 속에는 영웅들보다는 지사들이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남의 생존과 생명까지도 서슴지 않고 해칠 수 있는 것이 영웅의 속성이라면 명분과 신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지사의 속성이다. 가장 확실한 미래는 죽음뿐이라는 말이 있듯이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이야말로 미래의 특성이다. 옛사람들도 과거의 일은 밝기가 거울 같고 미래의 일은 어둡기가 검은 옷 같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과 불확정성이 바로 인간에게 자유의 자리를 마련해 준다. 자유는 열려있는 선택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양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한없이 상승케도 하고 추락케도 한다. 지금까지 신지조론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지조와 변절 이야기는 아마도 정몽주와 이방원일 것입니다. 정몽주는 고려의 충신이었고 이방원은 조선 개국 세력의 중심이었죠. 정몽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성계를 비롯한 역성혁명 세력들은 반역자들이고 변절자들입니다. 반대로
이성계와 이방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몽주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는 반개혁 세력, 비현실적인 세력이지요. 둘 중 누가 지조가 있던 것이고 누가 변절을 한 것일까요? 맹자는 파격적으로 역성혁명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공화국이나 민주주의 원리와도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지배 세력이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움직일 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지배계급을 갈아칠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 원리였습니다.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국가, 사회와 암묵적이고 무의식적인 계약을 맺어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고 의무를 행하는 대신 국가나 사회는 그 구성원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사회계약론이고, 만약 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국가나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 신지조론에서 말하는 지조와 변절은 주로 사상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지키는 지조와 내가 나 자신을 배신하는 변절에 대한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된 지조이고 내가 나를 배신하는 것이 변절 중에 가장 큰 변절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지조를 지키는 것은 무엇이고 또 배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내가 나로 태어났으니 나답게 살아가고 나의 잠재력과 꿈과 포부를 알차게 모조리 펼쳐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나에게 지조를 지키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절은 그 반대입니다. 나의 잠재력과 나의 꿈을 저버리는 것, 내 삶에 충실하지 않은 것, 내가 나를 무시하거나 구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 그리하여 결국 내가 아닌 외부의 것들에만 충실하고 그것으로 내 삶의 의미를 삼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저는 그것이 내가 나를 변절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회나 국가나 민족이나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좋습니다. 적어도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지조는 지키고 또 내가 나 스스로를 배반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답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답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탐구하는 노력을 평생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지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민족과 국가와 사회와 인류 전체,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과 이 우주의 존엄함에 대해서도 그 뜻에 동참해서 함께 움직이는 정도의 지조까지도 우리 모두가 도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